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맨발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짓눌렀고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밟은 건지 왼쪽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찢어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귓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엄마, 당장 도망쳐요. 살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분하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바로 옆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울면서 뛰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도 거칠었다. 우리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다. 영화관의 화려한 넌사인이 저 멀리서 아득하게 깜빡였다. 불과 몇 분 전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팝콘 냄새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나는 지루한 영화를 보며 졸고 있었고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평화롭고 지극히 평범한 오후였다. 모든 것은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그 울림이 내게는 종말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평화로움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올해 64이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내 삶의 모든 색깔은 사라졌다. 나는 그저 회색빛 풍경 속을 걷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냈다.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일거리를 찾았지만 그것도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보다는 고독이 더 자주 찾아왔다. 아들 재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바빴고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챙기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무감에 가까웠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고 그때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조급해 보였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나 역시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애써 거리를 두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 지연이와도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다. 시어머니가 되어줄 아내가 없었기에 그녀에게 나는 어렵고 불편한 시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존중했지만 그 존중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는 듯 했다. 오늘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어색함을 깨보려는 나의 서툰 노력의 일환이었다. 재민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자 나는 지연이에게 먼저 제안했다. 지연아, 나랑 영화 한 편 보러 가지 않을래? 재민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는 그저 아들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지쳐 있었지만 작은 기대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평범한 일탈은 곧 격렬한 도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면서 나는 그날의 어색한 웃음과 따뜻한 팝콘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내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거실 한켠에 낡은 피아노 그녀가 아꼈던 화분, 그리고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옷가지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치우지 않았다. 굳이 치울 이유도 치울 용기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넓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고 그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다르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텅 빈 주방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이 내 아침의 전부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는 날이 많았다.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밥솥에 쌀을 안칠 때마다 이걸 혼자 다 먹어야 한다니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퇴직 후 시작한 작은 철물점은 나에게 유일한 생활이었다. 망치나 목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팔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나이 든 동네 주민들이 간혹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게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만의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아들 재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있죠? 그의 질문은 항상 똑같았다. 나는 그럼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빵으로 때우거나 간단한 면을 끓여 먹는 날이 더 많았다.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내게서 더 이상의 대답을 듣지 않고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의 짧은 전화는 내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의 삶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며느리 지연이와의 관계는 더욱더 어려웠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고 만난다 해도 대화는 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지만 나와는 도저히 벽을 허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좋은 시아버지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게 어렵고 딱딱한 존재였다. 그녀는 결혼 후 재민이와 함께 시골에 있는 나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늘 짧고 바빴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은 더 넓고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혼자 나를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다. 걱정이 된 재민이가 지연이에게 내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재민이 대신 같이 병원에 가드릴게요. 그녀는 정말로 진심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저 괜찮다고 말하고 말았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 앉아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지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재민이한테 아버님이 혼자 병원에 가셨다고 말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병원 진료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다. 며느리와 함께 걷는 길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외로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지연이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교감이 더해졌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함께 걸었던 길,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유리벽에 작은 금을 가게 한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가게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씩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 비쳤던 외로움, 그리고 내게 건넸던 조심스러운 걱정. 그 작은 파동이 내 무감각했던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며칠 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동네 마트에 들렀다. 저녁에 먹을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려고 했다. 마트 안은 활기찼지만 나는 여전히 주변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당근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여기서 뭐하니? 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살짝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황급히 인사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재민이랑 싸웠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결국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버님, 사실 저 혼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재민이 친구 부인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녀의 말은 왠지 모르게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사려고 했던 된장찌개 재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너도 저녁 반찬 아직 못 정했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래?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할 게 있니?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불안했지만 어쩐지 그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장을 본 후 우리는 함께 내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 함께 걷는 길은 어색함보다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그녀는 텔레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내가 떠난 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내 집을 그녀는 조용히 관찰했다.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재민이한테는 말했니? 아버님이랑 저녁 먹는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결의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내 솜씨에 비해 맛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날 밤 지연이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사실은 매일이 지옥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마치 겨울의 찬바람처럼. 그날 저녁 지연이가 내게 털어놓은 말들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만 완벽했을 뿐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 재민이는 무관심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잠을 설쳤다. 내 아들 재민이가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었다니. 나는 아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하지만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다. 주로 내가 가게 문을 닫은 저녁 시간 동네 어귀의 작은 벤치에서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편안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내게 어린 시절의 꿈과 결혼 후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공유하며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버님, 재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둘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며칠 뒤 나는 가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지연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혹시 저랑 영화 한 편 보러 가시겠어요? 나는 놀랐다. 그녀가 먼저 제안한 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기대감을 느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럼 좋지 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극장에서 만났다. 그녀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꾸민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내게 팝콘을 사주었고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영화는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졸았지만 그녀는 내내 영화에 집중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극장을 나섰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잠깐만 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지금 어디야? 재민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나 지연이랑 영화 보고 집에 가는 길이야. 무슨 일 있니?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재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뭐 지연이랑 같이 있다고요. 엄마 당장 도망쳐요. 살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야 해요. 나는 아들의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지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망쳐요. 살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야 해요.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가 내게 전해준 절박함만이 나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지연이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는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찢어진 코트와 맨발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때 지연이가 내게 말했다. 아버님, 사실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은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재민이 친구 부인들이랑 같이 온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지연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왜, 지연아, 무슨 소리니? 내 물음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오늘 저를 그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재민이 친구 부인들은 다 부잣집 딸들인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내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낡은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계단을 올라가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말라버린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울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지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 재민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어디에요? 괜찮아요.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재민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무슨 일인데? 내 질문에 재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일단은 저 있는 곳으로 와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재민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낡은 창고였다. 그곳에는 재민이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재민이처럼 절박해 보였다. 재민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말했다. 아빠, 지연이가 어쩌면 가장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민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민이의 장모님이, 즉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다. 그 사기꾼은 재민이의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연이를 이용해 재민이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으려 했다. 오늘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은 그들이 지연이를 통해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내가 아는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게는 지연이가 있었고 재민이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재민이의 말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재민이의 친구들이 사기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연이를 이용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연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 물음에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재민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재민이까지 속이고 있었다니. 재민이가 나섰다. 아빠, 지연이한테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연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우리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장모님은 빚에 쫓겨 다니셨고 그 사기꾼들은 지연이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만약 지연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연이의 눈에 비쳤던 불안함, 그녀가 마트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의 흔적이었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지연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사라지고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그때 재민이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재민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재민이는 그 사기꾼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애썼고 지연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을 찾아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을 도왔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나는 그녀가 그리웠고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지연이가 있었고 재민이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낡은 창고에 숨어 지냈다. 퀴퀴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 딱딱한 바닥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집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도감이 그 어떤 불편함도 덮어주었다. 지연이는 내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까지 이렇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재민이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사기꾼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재민이의 뒤에 서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버님, 사실 재민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재민이는 절 좋아했지만 저는 재민이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면 되지. 너희 둘 다 좋은 아이들이잖아. 내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는 우리에게 말했다. 아빠, 지연이, 제가 드디어 그들의 약점을 찾았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리려 했고 그 증거를 제가 찾았어요. 재민이의 말에 우리는 환호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방역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꾼들은 곧 체포되었고 지연이의 어머니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은 우리를 반겼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지연이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맛있었다. 아니,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했다. 텅 비어있던 내 삶은 이제 다시 채워졌다.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게는 지연이와 재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창고의 딱딱한 바닥과 퀴퀴한 냄새는 이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시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지연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더 이상 마트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활기차게 채소를 고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손에는 팝콘 대신 싱싱한 채소와 고기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재민이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왔다. 더 이상 회사 일에 지쳐 짜증을 내는 모습은 없었다. 그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고 물었다. 지연이는 아버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맛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먹했던 우리는 이제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재민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저희 아빠랑 같이 살려고 해요.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니? 너희 둘이서 사는 게 편하지 않겠니? 내 물음에 재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빠. 지연이랑 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연이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집안을 정리했다. 아내의 유품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고 집안을 꾸몄다. 낡은 피아노는 다시 소리를 냈고 말라버린 화분은 다시 꽃을 피웠다.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지연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재민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맨발로 뛰어야 했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걸었다. 지연이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다시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맨발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맨발로 뛰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 상처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연이의 어머니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연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지연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지연아, 괜찮겠니? 너희 둘이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나는 지연이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까지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지연아. 네 마음대로 하렴. 우리 집은 언제나 너희 어머니께 열려 있어. 며칠 뒤 지연이의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낯선 환경, 그리고 낯선 사람들. 하지만 지연이와 재민이, 그리고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셋이 아니었다. 넷이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는 따스한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재민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맑은 봄날 우리는 함께 집 앞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나는 괭이로 흙을 파고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모종을 심었다. 재민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물을 주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어야 했던 우리는 이제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다. 우리의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연이가 내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나도 정말 행복하구나. 내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나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우리를 보며 기뻐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맨발로 뛰었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날의 도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도망쳤고, 함께 싸웠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지연이가 있었고, 재민이가 있었고, 지연이의 어머니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행복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의 맨발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